하나, 둘, 셋. 아니, 어릴 때 그냥 지었어요. 어릴 때는 대학생 때 이런 데인데 반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뜻으로 넣었는데 그걸 또 캐치를 다 해내셨네. 잘 없던 시절이었죠. 단어 자체는 있었어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다룰 정도의 새로 생긴 개념이랄까. 어그멘티드 섀도우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기술적 제약이 많았어요. 10년 전에는. 이를테면 그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의 품질이라든지 정교함 뭐 이런 것들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작 난이도도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이디어로 차곡차곡 쌓아갔고 그와 관련 있는 이제 다른 작업들을 조금씩 해왔던 거죠. 그때부터 주로 가상이 현실에 겹쳐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 헬로 섀도우는 그때 새로 나온 센서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작품이고요. 제일 최초작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단순했고요. 이게 얼마나 기술이 정교한지 안정적인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때부터 거기서 확인한 걸 가지고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인사이드는 등장인물들이 관객을 잠시 카메라처럼 쳐다보기도 하고 관객은 원래 그 사람들 쳐다보게 돼 있죠. 근데 그게 그림자로만 볼 수 있고 방금 말한 인물들은 그림자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구조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내다보는 게 또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여러 개의 리얼리티가 겹쳐져 있는 것이고 그 인물들도 처음에는 아주 적대적으로 아마 흑백으로만 보이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컬러 화면을 확인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시선이 있고 쳐다보는 위치 시점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보이게 설정되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시선에 따른 리얼리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리얼리티라는 거는 뭐 진실이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냐 그 지점을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같이 만들어 놓으면 가상현실을 얼마나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느끼느냐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 가지 리얼리티를 중첩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스테리 또는 스릴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구성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래 가상이 너무 현실적이면 오싹함을 느낍니다. 마네킹 같은 것도 옆에 잘못 세워놓으면 가끔 흠칫할 때 있잖아요. 그 인사이드 작품도 그런 거를 의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관객들이 마치 마네킹을 보고 오싹함을 느끼듯이 이 리얼리티를 보고 그렇게 오싹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궁금했던 거고요. 별을 쫓는 그림자들은 판타지 또는 동화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만 핵심이 아니고 얼마나 가상현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리고 관객이 거기에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좀 봐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다른 창작물이랑 약간 틀리죠. 보통 주로 서사 위주의 창작물 같은 거 이를테면 뭐 영화 같은 거는 스토리에서 원래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제가 좀 분량을 꽤 길게 썼는데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좀 다 틀리시대요. 관객들에 따라서. 제일 재밌어하는 장면이 서로 다르고 저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대목이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그림자 등장인물과 관객이 서로 교감하도록 의도를 했는데 이런 작품들은 저도 만들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관객이 진짜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인터랙션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터랙션은 관객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많이 교감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입이 된다든지 정이 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장면을 이 인물과 서로 작별을 하는 장면을 넣었더니 그때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손 흔드는 관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몰입 예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거는 바닥과 사방의 벽면을 다 영상으로 채우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 고급 프로젝터가 5대가 사용이 됐고요. 저 작품들이 대당 한 2~3천만 원. 그 다음에 요번에 저도 처음 해본 건데 풀 HD 화면 5개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녹화된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영상, 그러니까 게임 영상 같은 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이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화면이 나오고 이 길로 가면 저 화면이 나오고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장치는 센서입니다. 위치 추적 센서. 가상현실 게임기에서 사용을 하는 위치 추적 센서가 요즘 상용화된 것 중에서는 성능이 제일 좋아요. 쓰기도 간편하고 비교적. 그 센서를 제가 만든 조명 기구와 같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서 자체 제작 센서 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빛은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림자라는 게 원래 우리가 마술처럼 느끼고 판타지가 있다고 느끼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서도 우리가 신기하다, 마술 같다, 판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했더니 두 개의 특성이 잘 맞아떨어지고, 보통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차갑거나 약간 기능적이거나 그냥 게임 같기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감성이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림자가 가진 감성. 시적인 증강현실, 시적인 가상현실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던 우리가 새로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라는 것도 흥미로웠고, 오랫동안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저희 어머니 왔다 가셨어요. 뭐 아들 고생했네 뭐 그러죠. 아이고 고생했네 뭐 그러죠. 네, 재밌어 하셨어요. 근데 자주 얘기 안 나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아버지랑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 때 2D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3D 모델로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고 그게 꽤 이슈인데, 원화가 2D로만 되어 있을 때는 3D로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캐릭터의 정면 이미지만 만약에 있다면 옆모습과 뒷모습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박수근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캐릭터가 여러 그림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분 특징이. 그래서 한 캐릭터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이 다 있어요. 원화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몇십 년 후에 지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단한 게, 어떻게 그 수십 년 전에 지금의 니즈를 예견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을 수도 있는 걸 테고요. 경로 이탈이 아니고요. 제가 만드는 게 증강현실이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미술이고 하기 때문에 게임과 거의 옆 동네 영역이라고 할까?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임 기법을 원래 이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게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제가 파인아트에서도 작업했던 그 경험치를 원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게임을 바로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로 넘어갔고, 거기 있는 기간 동안 저는 또 게임 기법을 더 많이 또 습득을 했죠. 그래서 돌아왔더니 작품에 더 게임적인 요소가 많아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출시될 수도 있고, 게임도 예술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바로 옆 동네 같은 그런 영역입니다. 저는 10년차 지금 작가이고요. 그러면 10년차 작가라고 하면 뭐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애게 이제 시작이네, 뭐 이제부터 뭐 작가로 쳐줄게, 뭐 그런 겁니다. 또 10년이라는 것도 뭐냐면 보통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그거는 살아남으면서, 그리고 충분한 성과가 있었기에 또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문화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술가들은 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미술작품 구입 비용, 아니면 또 미술관을 만드는데 들어갈 콘텐츠 제작 비용 뭐 이런 겁니다. 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양구 박수근 미술관은 뭐냐면은 양구군청에서 미술관이 작품을 사도록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저를 지원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된다는 겁니다. 행정 과정상 사용이 되는 지원이지 이 작가가 어려워서 돕겠다는 거가 아닌 겁니다. 작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요번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지원금, 이것도 지원의 대상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지원금이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지금 장비 대여 회사에 지불되고 또
같이 작업한 다른 미술계 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술관들에서 추가 비용 없이 이거를 전시를 한다든지 고덕의 관람료 자체를 아예 거의 안 받는 아주 최저가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분야를 육성시키려면은 정부나 기관이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오해해서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다 설명해도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눈높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저랑 생각이 다르신 거죠.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분이 있고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의 영역은 아니고 그거를 모든 작가들이 다 아무 작가나 다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겠다는 겁니다. 심사 과정이 뭐 공정했느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가 확실하다면 좋은 예술 작품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잘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작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좋다는 것이고, 제가 경험해보니 저한테 알아서 기는 분들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심사위원들도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른데 만약에 자기 평가에 자기 정치 호불호를 개입을 시킨다면은 반대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술심사위원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미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술평론, 미술평가 이런 것들이 특히 비판을 잘 하는 게 또 자기 전문성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 생각 했습니다. 그럼 말이 나오지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죠. 문화예술계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술 전시관부터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돼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이 아닌 다른 예술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술 정책은 항상 지원금과 연관이 있는 게 제 직업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들 다 그렇게 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 때문에 대통령 아들 잡으려고 미술의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면은 할 말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 목적은 대통령 정치인 비판이었겠죠. 정치인 비판을 하려고 그 자식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거를 당사자 비판으로 끝냈으면은 제가 나설 일도 아니었을 텐데 자꾸 선을 넘어서 저를 비판한답시고 제 실력 폄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도 왜 문제냐면은 작품이 안 좋은데 지원금을 왜 주느냐, 그거가 지금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력 폄훼로 넘어오니까 이거는 영업방해죠. 제 직업 활동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제 입장에서는. 예, 저도 걱정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인 줄 알잖아요. 아닌데. 근데 얘기했듯이 저쪽에서 싸움을 거니까 이렇게 된 건데, 보시면 제가 먼저 나선 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나빠 보이겠죠. 어쩔 수 없죠, 저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다, 너무 싸운다 라는 게 있고, 너무 설친다 라는 게 있고, 제가 부드럽게 했어도 설친다고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의 결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던 겁니다. SNS 좀 나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거까지 다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SNS는요, 신중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데가 또 SNS 아닌가요? SNS 신중하게 잘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SNS잖아요. 제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비자발적인 공인이 된 거 좋아요. 그거 다 좋다고요. 문제는 공인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항상 선을 넘는 게 문제죠.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신공격,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 심사자료 같은 것을 공개하고 심지어 회의록도 공개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선을 넘는 거죠. 그런 거 개인정보 아닌가요? 점수가 공개가 될 줄 알았다면 누가, 어떤 작가가 이런 거 지원을 하겠어요?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준 점수가 공개되는 걸 알면 누가 심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두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 대상으로 보셔도 좋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지 예술가 점수를 공개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들끼리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검증해서 문제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몇 점인지 치면 이제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남아서 평생 집 남잖아요. 제 아들이, 제 손자가 할아버지 몇 점인지 검색하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랬을까? 알고 했죠. 알면서도 충분히 제일 아셔야 될 지도자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고 하는 거죠. 점수 공개하신 분은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같은 식으로 공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결과를 온당히 책임지는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 생각을 해서 뭐예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망하면 뭐 하나요? 원망한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데, 바뀌는 게 아닌데. 제가 이런 것은 불필요한 논란에 서게 됐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실력 폄훼, 작품 폄훼, 그런 것들을 당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 실력에 관심이 생기면서 제 실력 검증까지 지금 나간 겁니다, 지금. 사실 검증 단계까지 나간 것도 안 좋은데 뭐 기대가 되는 작가니 제 실력이 괜찮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이어진 겁니다. 그나마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도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와서 보시면은 보신 대로 느끼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평가는 그냥 양진영이 지금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서로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학적 평가는 안 하고 있었죠. 원래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제대로 평가하겠죠. 아니요, 그거를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어요. 저도 생각한 적 있고 주변에서도 얘기한 적 있고. 근데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좋은 평가를 받고 나면 사실 내가 잘했던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명이라는 게. 그리고 예명을 쓰다가 알려지면 그것도 또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라는 거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성격이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그것만이라도 창피해서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미술에서는 내가 만약에 작품이 안 좋으면서 백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길게 봐서는 저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두려웠고요. 제가 만약에 실력 없는 작가라면 빨리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제가 더 잘 먹고 사는 길이고 괜히 지금 어중뛰게 지금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못 나가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가의 커리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극히 경계를 했고 지금 세상은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누가 누구 아들이라고 이상한 짓 했다가는 바로 SNS에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거를 또 쉽게 용서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옛날에 대통령 자식들 중에 그런 걸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회사 사장들, 회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내는데 대통령이라고 참고 넘어가겠어요? 아니죠.